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맹큐의 경제학 챕터 8장 조세 경제적 비용과 관련해서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193페이지에 있는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논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 탄력성, 경제적 순손실 등 이런 경제 이론은 여러분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맞죠? 머리가 지금 팽팽 돌게 생겼어요. 무슨 막 수요 공급에다가 조세에다가 순손실 등장하고 조세 수입, 정신이 없네요. 자, 근데 이게 바로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고요. 이게 또 바로 정치적인 또 논쟁의 핵심 어떤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거기 토픽이 이슈가 뭔가 하냐면, 정부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쟁이 바로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고 정부가 일을 많이 할수록 순손실이 커진다라는 거에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뭐냐면, 경제적 순손실이 언제 커집니까? 라고 하면은요, 언제 커져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텍스가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언제 커집니까? 라고 하면은요, 세금은 정부의 활동이 클수록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활동이 클수록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요, 정부가 많은 일을 할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줄에 보세요. 따라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제적 순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뭐야? 그렇죠. 세금을 줄이는 거고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순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 데드웨이트 로스예요. 데드웨이트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을 줄여야 되고, 세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정부의 활동을 줄인다는 거니까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역할을 작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알겠어. 그런데 야, 정부가 세금을 때렸더니 이 경제적 순손실이 어떻게 그렇게 크냐? 이걸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는데, 이제 또 현실에서 실제 한번 해본 거야. 세금을 때렸을 때 저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연 큰가? 요거예요. 이게 과연 클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클까? 실제 해봤더니 두 번째 단락에 볼게요. 경제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가, 거기 보시면은 노동 관련 세금이래. 지금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경제적 손실을 크게 만들까? 지금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자, 우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과세를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거기 보니까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연방소득세, 넓은 의미가 다 노동에 대한 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주정부에서도 노동 관련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세금을 다 고려했을 때 한계 세율, 마지막 달러 소득에 대한 세율이 거의 40%래. 그래서 소득이 엄청난 고소득층은 이게 40%까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거야. 굉장히 높은 세율이네요. 자, 그래서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노동 관련 세금의 규모는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사회적 여기 나와 있는 순손실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노동에 대한 그 조세 수입은 조세에다가 거래량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탄력성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순손실이, 경제적 순손실이 과연 클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견해차가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자,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노동 관련 세금의 왜곡 효과가 그리 크게 되지 않는다. 별로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당연히 사회적 후생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을수록 사회적 순후생 손실이 작아집니다. 데드웨일 로스가 작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데드웨일 로스는 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순손실이 작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작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사회적 순후생 손실도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탄력성만 측정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왜 그러면 작은데 왜 비탄력적인데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비탄력적인데 네, 나름대로의 근거를 몇 개 되고 있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 제줄에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임금 수준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임금에 관련된 임금 수준에 임금과 무관한 노동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먼저 깔려 있는 거야. 우리가 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면 노동 공급이 거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노동에 대한 어떤 공급의 탄력성이 크게 되는데 임금과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거의 수직인 경우인데 왜? 거기 가보시면은요 194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 능력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연령 그런 경우에요. 바로 한 가정의 주 소득원의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이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도 올라가도 나는 무조건 거기 있어야 되니까 임금 삭감돼도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하면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볼게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 한번 보시면요. 자, 다음 단락 1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노동 관련 세금의 왜곡 효과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게 크다는 거예요. 크다고 사회적 순손실이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임금에 대한 가격 탄력성, 가격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보시면 왜 이렇게 되니? 라고 물론 그들도 일부 사람들은 비탄력적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몇몇 사람들은 경제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될 수 있는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거기 점찍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근로 시간을 조정이 가능한 사람, 조정이 가능할수록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봅시다. 두 번째. 자, 점띵 두 번째 보시면은요. 많은 가정은 부부가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주부가 가사에 전념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부가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그런 경우를 세컨더리 워커라고 하거든요. 부가 소득을 이제 벌어들이는 사람인데 보통은 이제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한꺼번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주소득원이 아닌 사람은 임금이 좀 삭감되면 집안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탄력적으로 됐어! 그 돈 갖고 내가 무슨 얼마나 벌겠어! 집안일, 육아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자, 점땡 보시면 많은 노인들은 스스로 은퇴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은퇴를 하더라도 연금 수준에 따라서 파타임으로 또 일을 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은퇴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삭감되고 그러면 연금이 있으니까 확 그만둘 수가 있어요.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네 번째 보시면은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거나 탈세를 통해서 음성 소득을 올리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하 경제라고 해요. 지하 경제. 이게 양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음성화되어 있는 탈세에 관련된 세금을 안 내는 것들 얘기합니다. 언더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하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요, 불법 행위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그랬을 때 걸리는 뭐 비용을 고려하는 거죠. 아니면 합법적으로 하는 거랑 비교해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합법적인 행위를 했더니 근로를 합법적으로 했더니 아이고 내가 돈도 얼마 벌지 못해. 됐어 나 안 해. 뭐 탈세나 마약이나 이쪽으로 이제 음성적인 그런 지하 경제로 빠져나갈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 비중이 클수록 훨씬 노동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다음 달러 한번 보시면 노동의 공급량은 임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임금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가져가는 노동임금, 근로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40%까지 되면 크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 거기 한번 볼게요. 주부들의 취업을 억제하고 그냥 부부가 함께 일하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됐어. 그냥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런 식으로 돼서 부부 중에 세컨더리 워커는 확 줄이게 되고 아니 근무 시간을 조정 가능해. 초과 근무를 해. 오버타임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임금을 추가적으로 야밤에 고생을 했는데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띄어간다? 그럼 됐어 나 뭐 힘들게 몸을 상하게 하면서 늦게까지 초과 근무를 합니까? 초과 근무 안 하게 됐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줄어들 것이고 부부도 민감하게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안 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찍 은퇴합니다. 내가 은퇴 안 하고 나이 이제 먹으면서까지 연금도 있긴 했는데 일을 했어. 그랬더니 근로소득이 만약에 팍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때문에 줄어들겠지만 됐어. 나 은퇴할래. 일 안 할래. 이렇게 민감하게 노동 공급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또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 지하 경제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대체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수록 노동 공급, 노동 시장에 대한 텍스에 대한 왜곡이 커진다. 지금은 뭐냐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언제 경제적 순손실이 크게 될 것인가? 여기요. 세금을 때렸더니 사람들이 노동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임금의 탄력성이죠. 여기서는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순손실이 커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작동하게 되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견해차는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보느냐, 데이터를 수집해서 측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별표 한번 해주시죠. 그 핵심에는 바로 노동의 공급 탄력성과 그에 따른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에 대한 견해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텍스에 대한 논쟁, 세금을 부과했더니 순손실이 크냐 작냐 그러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사례 연구 한번 볼게요. 좀 자리가 넘어서긴 했는데 래퍼 곡선과 공급주의 경제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살짝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페이지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되겠어요. 첫 번째 줄 볼까요? 1974년 어느 날 경제학자 아서 래퍼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1974년 래퍼라는 학자가 거기 보시면 래퍼라는 학자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이제 저명한 언론인 정치인들과 함께 앉아서 뭐 조찬 모임을 했나 봐요. 근데 휴지에다가 세율이 조세 수입에 영향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 오른쪽에 살짝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세율이라고 할게요. 세율. 여기 이제 10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조세 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세 수입.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조세 수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세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니까요. 근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렇게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라는 이런 곡선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를 일명 뭐라 그러냐면 래퍼 곡선이다 이거예요. 랩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래퍼 곡선 이렇게 U자 거꾸로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한번 거기 볼게요. 자, 세율이 지금 미국 상황이 여기 있다는 거야. 만약에 미국 상황이 여기 있으면 세율을 올리면은 조세 수입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래퍼가 주장하는 상황은요. 여기야. 지금 미국의 상황이 너무 세율이 높은 거야. 근데 여기서도 세금을 더 세율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밑으로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오히려 우하향하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야. 물론 거기 다음 단락에 나와 있듯이 이 래퍼가 주장한 래퍼 곡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제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고 또 이것도 누구를 속이려고 이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론상 봤을 때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여기까지 간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래퍼 곡선 나중에 그렇게 불립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제 요거를 받아들인 거야. 신고전학파의 레이건 미국의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 초대 예산국장을 지낸 데이비스 스토크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아시죠? 그 영화배우였습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영화배우 하면서 이제 인지도를 많이 올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였으니까 거기 오른쪽 볼게요. 197페이지. 레이건 자신이 래퍼 곡선을 경험한 적이 있었대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영화 제작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했대요. 영화인이었으니까. 근데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최고 세율이 90%까지 올라갔었대. 그러니까 당시 영화를 4편만 만들고 최고 소득세율을 내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화 4편 만들고 작업을 중단한 채 시골로 그러니까 너무 세금을 많이 이렇게 내게 되는 거니까 세율이 높은 90%까지 됐거든요. 전쟁 비용을 이제 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일을 했어. 그래서 근로소득을 번 거야. 벌었는데 전부 다 정부가 뛰어가는 거야. 야, 내가 일하면 뭐해? 이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세율이 너무 높아서 당시에 너무 높아서 어떻게 된다? 일을 안 하는 거야.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일 안 해. 아니,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조세 수입도 걷어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래퍼의 의견을 수용을 해가지고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1980년에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했을 때 세금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이건 대통령이 수용했다라는 것은 바로 뭘 수용했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삭감하기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세금을 깎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서 밑줄 치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과 결과적으로 소득 기회를 잃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소득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다. 근로의욕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근로의욕이 증가하게 되는 거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 보시면 근로의욕이 증가하게 되면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인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수입도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하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학자들을요. 우리가 다 이거를 모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upply Side Economics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거기 뭐 나와 있죠. 거기 중간에 거기 보시면 표현이 있어요. 그림 바로 옆에 Supply Side Economic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아직까지 거기 보시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래퍼의 말이 맞았다 틀렸다 등등등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걸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중립적인 견해를 지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 당장 소득세율을 낮추면 1년 이내에 미국의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인가? 경제학자들에게 봤더니 동의한다가 또 절반, 불확실하다라는 게 또 좀 더 많고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밑에는 뭐예요? 지금 당장 미국에서 소득세율을 낮추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해서 5년 이내에 지금보다 연간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일까? 이렇게 했습니다. 5년 이내에 조세 수입이 증가할까? 그거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에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래퍼 말이 좀 맞다라고 지지하기보다는 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이게 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학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그 전제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 세율을 높였을 때 근로의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요. 바로 노동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는 따라서 뭐에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면 노동의 임금 탄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탄력성이 큰가의 여부, 탄력성의 크기에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8페이지에 그래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공급과 수요가 과연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가 사람들의 행동을 훨씬 더 많이 왜곡하기 때문에 이 경우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조세 수입 증가로 그럴 때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 어떤 게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알 수는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챕터 8장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효율성과 공평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여기에 조세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다라는 걸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